어머니, 이번 달 이자만이라도 제가 먼저 갚을게요. 제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심장을 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낡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우, 서울의 한 중형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제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나면서 남은 빚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채권자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전화, 집 앞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문의가 된 지 3년 차, 제 월급은 세후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월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 지옥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날도 당직을 서고 나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진 않았지만 가끔 이곳에 올라와 서울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희뿌연 하늘 아래로 펼쳐진 빌딩 숲을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우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고 제가 이 병원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계셨네요. 점심 거르셨죠? 서영이 손에 든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싸온 게 분명했습니다. 김이 조금 눅눅해진 걸 보니 아침 일찍 만들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서영 씨는 점심 어떡하려고? 저는 먹었어요. 선생님이나 드세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 또 다른 도시락이 없다는 것도, 그녀가 저를 위해 자신의 점심을 내어준 거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너무 가벼워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갈래요? 엄마가 선생님 보고 싶어 하세요. 서영의 부모님은 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딸의 남자친구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가끔 그 집에 가면 제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웃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보자고 하셨던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너한테 평생 미안하게 됐다. 네 아버지가 망친 인생을 네가 대신 짊어지고 살게 만들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언제? 10년? 20년? 너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영의 신의 딸 있잖아. 작년에 대기업 다닌다던 그 애. 엄마 친구가 중매를 서겠다는데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어머니, 저 서영이 있잖아요. 서영이? 간호사 서영이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서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애는 착하지. 근데 너 지금 네 처지가 어떤데? 간호사 며느리를 들릴 여유가 있니? 너희 둘이 합쳐봤자 월급이 얼만데 이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저희가 천천히 갚으면. 천천히? 채권자들이 그렇게 기다려주던가. 엊그제도 또 찾아와서 난리였어. 집 앞에서 고함 지르고 이웃들이 다 쳐다보는데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단다. 너라도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한 번만 만나봐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맞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골라주신 정장을 입고 예약된 테이블로 갔습니다. 상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죠? 저는 최유라예요.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첫눈에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주문은 제가 할게요. 유라는 능숙하게 메뉴를 고르고 저를 위해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가격표를 힐끗 봤는데 한 잔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식비로 쓰는 돈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쏘는 거 당연한 거죠. 선우 씨는 의사시잖아요. 멋진 직업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쪽 사업을 하시는데 가끔 일 도와드리는 정도? 부동산 사업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에 빌딩 3채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요새 고민이 하나 있으세요. 무슨 고민이신데요? 사위 될 사람한테 병원을 차려주고 싶으신데 마땅한 사람이 없대요. 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사위한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거거든요. 유라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말 이상하게 들으셨죠? 근데 전 솔직한 게 좋아요. 우리 아빠는 정말 사위 잘 만나면 병원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싶어 하세요. 선우 씨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억이 넘는 빚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지쳐가는 어머니,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이 기회. 맞서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유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선우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생일인 거 기억하시죠? 약속 잊으신 거 아니죠?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서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맞선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 씨 미안해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거짓말이죠. 선생님 오늘 당직 아니잖아요. 전화기 너머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누구랑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서영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우야, 어제 맞선 어땠니? 상대편 집에서 너무 좋아한대. 빨리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어머니, 저 아직 뭐가 아직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겠니? 너 정말 이 빚더미 속에서 평생 살고 싶어? 서영이랑 결혼해서 둘이 고생하면서 살고 싶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니, 절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라와 3번을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저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최신형 외제차,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회사 건물. 선우 씨만 결심하시면 이 모든 게 선생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선생님 마음에 드셨나 봐요. 벌써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계세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서영은 제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자는 얘기죠? 서영 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서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서영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은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선생님이 결정할 게 아니라고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줄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최유라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고, 유라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200명이 넘었고, 축의금만 수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자꾸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장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위,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네. 예?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게 말이야. 그 아파트 건물 전체에 배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 한대.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거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집이 넓으니까 불편하진 않을 거야. 뭔가 찜찜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 첫날 밤을 처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집은 확실히 컸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고 평수도 60평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제 방은 안쪽 끝에 있었고 장인과 장모의 방은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유라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방이 이제 우리 사위 됐으니까 걔 병원 물건 싹 다 우리 걸로 바꿔줄 거야. 그럼 돈 들어온다고. 딱 하루만 이자 늦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방, 저를 말하는 건가? 보증금은 무슨 개뿔 보증금. 그딴 거 어디 있어? 빌딩도 다 담보 잡혀 있다고. 제발 좀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빌딩이 담보에 잡혀 있다고? 강남에 빌딩 세 채를 가진 부동산 재벌이라던 사람이?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자고 뭐 하세요, 여보? 뒤를 돌아보니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싸늘한 눈빛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그러셨구나. 빨리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출근하셔야죠. 유라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현실일까? 제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제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무언가 아주 위험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옆에 누운 유라는 이미 잠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 자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죠? 제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가벼운 자리 하나 있는데 우리 사위 얼굴 좀 보여줘야죠. 출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어느새 기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 라커룸에서 가운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처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장인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장인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사위 왔네. 여기 앉게. 테이블에는 낯선 중년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장인보다는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소개하지. 우리 사위, 서울대 나온 내과 전문의야. 명문대 나와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장인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왠지 제 실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와, 내과 전문의시라니. 요즘 좋은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5호 의료기기 대표이사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장인은 제 앞에 계속 소주잔을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말이야,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구매 담당도 겸하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하지.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는 병원 구매팀에서 따로 하는 거였고, 저는 그냥 주어진 장비를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런 담당은 아닌데요. 아이고, 겸손은. 박 선생이 추천하면 구매팀에서 다 들어주잖아. 내가 다 알아. 장인이 제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상대편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 우리 회사 초음파 기계 있잖아. 그거 우리 사위가 써보니까 정말 좋다더라고. 안 그래, 사위? 초음파 기계? 장인의 회사가 의료기기를 만든다는 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런 기계 써본 적이.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네. 하. 장인이 제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마셔야 했고 장인이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라가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괜찮아요. 우리 아빠 술 좋아하시잖아요. 샤워하고 주무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신혼부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감정이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라는 이미 불을 끄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인의 회사가 의료기기 회사라는 것, 제가 구매 담당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일주일 전 밤에 들었던 그 전화 통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장인은 저를 의사 사위로 소개하고 제가 마치 병원의 구매 결정권자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주일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권한? 자네가 만들면 되지. 병원에 건의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 구매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자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위.
내가 자네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하나? 그건 자네 어머니 빈 2억 3천 내가 다 갚아줬어. 결혼 비용 5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2천만 원 다 내가 낸 거야. 그리고 곧 자네 이름으로 병원 차려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자네한테 쓴 돈이 얼만데 고작 술자리 몇 번 나가는 게 힘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진 빚은 사라졌고 어머니는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니 유라가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유라 씨, 근데 이건 좀 뭐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 잊으셨어요? 당신 어머니 빚만 해도 얼만데 우리 아빠가 그냥 갚아주셨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도 장인과 똑같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우리 아빠 덕분이에요. 겨우 술자리 몇 번 따라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 과장 좀 하는 거지. 거짓말까지는 아니잖아요. 당신도 의사고 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잖아요.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요? 유라는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게 맞나?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한 걸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인이 제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위,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어. 장인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기 카탈로그야. 이거 자네 병원 구매팀에 전달 좀 해줘. 장인어른, 제가 구매팀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요. 친하게 지내면 되지. 자네 의사잖아. 의사가 추천하면 구매팀에서도 귀 기울이게 돼 있어. 하지만, 사위, 장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야. 이번 달 안에 큰 계약 하나만 따내면 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 해.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역시 자네를 믿었어. 장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매팀에 카탈로그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팀 직원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회사 처음 들어보는데요? 레퍼런스가 있나요? 그게 제가 잘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 검토는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중소업체 제품은 잘 안 쓰거든요. 대형 브랜드가 훨씬 안정적이니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뭐? 검토해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구매팀에서 레퍼런스를 요구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레퍼런스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자네는 구매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봐.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래. 장인어른, 그게 제 업무가 아닌데요. 업무? 지금 업무 얘기하는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2억 넘는 빚 갚아준 거 벌써 잊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서영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서영도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선우 선생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서영 씨, 여기 또 계셨네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서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미안해요. 뭐가요? 그냥 모든 게요. 서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였을 뿐이죠. 선생님은 다른 걸 선택하신 거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유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전 여자친구 만났죠? 어떻게? 우리 아빠가 사람 시켜서 당신 좀 지켜보게 했어요. 혹시 이상한 짓 하는지.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감시했다는 겁니까? 유라 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 몰래 만나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게 그거죠 뭐. 어쨌든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가 당신 전 여친 신상 다 알아냈어요. 이름, 주소, 가족관계까지. 유라의 말에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조사해요? 만약을 대비해서죠. 당신이 이상한 짓 하면 그 여자도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죠. 유라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이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 나쁜 뭔가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니 구매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는데요. 대표님이 선생님 장인어른이시라면서요? 아, 네. 그래서 말인데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병원은 이미 거래하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선생님 처가 회사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고. 아닙니다, 팀장님. 특혜 같은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인어른이.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근데 규정은 규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장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마자 장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구매팀에서 거절했다며? 장인어른,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그게 최선이야? 장인이 손에 든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어머니 집 주소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자네 어머니 집 아직 전세 살고 계시지? 보증금 7천만 원. 내가 그것도 대신 내줬다는 거 알지? 그건 만약 자네가 제대로 일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는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는 게 어디 있어? 다 가족이지. 그리고 자네 전 여친도 마찬가지고. 서영 씨를 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이긴. 자네가 제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어. 간단하잖아? 장인은 제 어깨를 툭 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에 빠진 건지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장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였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 목에 줄을 채워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였습니다. 밤늦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그녀의 어떤 모습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뭘 위해 의사가 됐을까요? 돈 때문이었나요? 성공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사위잖아. 내일 아침 일찍 우리 회사로 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요? 아니,
이건 끝날 수 있는 걸까요? 옆에서 유라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잘 생각하세요, 여보. 당신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어요. 그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그게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불 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볼 수 없으니까요.